자,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크게 조선의 첫 번째 개항, 강화도 조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 그리고 이런 그 뒤에 이어진 서양과의 최초의 조약인 조미소 통상조약,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청과 일본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된 국내적 국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수교 정책을 거부했던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고 이제 어른이 된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됐어요. 이걸 친히 정치한다고 해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끈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라는 유생입니다. 최익현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 정도로 이름이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처음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가 이런 상소를 올렸어요. 친친의 반열에 속한 사람은 지위를 높이되 국정에는 관여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고종의 친족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상소입니다. 고종의 친족 중에 이런 정치에 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흥선대원군을 물러나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상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읽었던 흥선대원군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익현을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종이 그 상소를 읽어보고는 최익현을 풀어주게 돼요. 그건 곧 이제 최익현의 말이 맞다. 아버지는 이제 물러가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흥선대원군은 운영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고종이 이제 친히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고종과 그 서양 세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던 명성황후 민씨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협의로 이런 서양에 대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서양을 받아들여야 한다, 통하다, 상업을 통해서 이제 개화, 이제 변화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통상개화론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쉽게는 초기 개화파라고 다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박규수. 이 사람은 그때 제너럴 셔모노 사건 당시에 평안감사로서 제너럴 셔모노를 부서뜨리고 그 서양의 배의 기술을 이제 알아봤으면 해서 이제 조정으로 이 제너럴 셔모노의 자네를 보내기도 했었을 정도로 이런 서양의 어떤 이런 문호 개방에 대해서 눈이 띄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경석이라는 역관 출신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류층이에요. 양반도 아니고 서민도 아닌 그 사람이 워낙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청나라에서 급변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에게 재빨리 물어다 주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유대치라는 의관 역시 중류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이제 흐름을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초기 개화파라고 하는데요. 특히 박규수의 할아버지가 바로 열하의 길을 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이동무 이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오랑캐인 청나라를 오히려 우리가 배워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유사하죠. 서양 오랑캐를 배워서 우리나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 할아버지의 사상이 그 손자에게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 개항 이후에는 개화파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개화파는 크게 이제 어느 나라의 모델을 따를 것이냐를 두고 일본을 따라한 급진개화파와 청나라를 따라한 온건개화파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렵 이제 일본이 미국에 개항을 당하고 나서 좀 만만한 나라를 찾은 거예요. 우리나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 황제에게, 고종에게 직접.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쓰시마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왕의 편지가 쓰시마 도주에게 번역되어서 다시 일본 천황에게, 또 일본 천황의 편지가 막부의 편지죠. 막부의 편지가 다시 쓰시마 도주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국왕에게 오는 이런 중간 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거치지 않으니까 일본의 천황이 엄청 잘 나가는 식으로 말투로 쓴 거예요.
나는 일본 천황인데 고종 왕은 들으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원래 일본 도주가 쓸 때는 신하로서 임금님에게 올리는 형식으로 썼겠죠.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하대하는 말투로 일본으로부터의 외교 문서를 우리나라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석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이 일어나게 돼요.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막 메이지 유신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반대에 부딪혀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결국 미국이 일본을 개항했던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운요라는 군함을 이끌고 와서 강화도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개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강화도 조약인데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설사를 하기 직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개화파의 어떤 세력이 형성돼 있을 때니까 또 고종이 친정을 하는 시기였죠, 그죠? 설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개화를 향해. 근데 마침 일본이 운요 사건을 통해서 똥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설사가 물밀듯이 팍 터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과 밖의 어떤 사건이 맞물려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약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조정 관리들과 일본인의 관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는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불평등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불평등한 조약인지 선생님이 그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1관만 봤을 때는 우린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건 사실 일본이 다른 나라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남녀 관계로 선생님은 좀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잘 보는데요. 남녀 관계로 해석을 하자 보면 조선은 여자고 이제 뭐 일본은 남자라고 치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자주 국가다, 솔로다. 그리고 일본 국가의 나와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솔로다,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나를 존중해주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솔로라는 말은 뭐예요? 자주국이다. 얘 혼자 스스로 주인이다 라는 것은 주인이 없다란 말인 거죠. 조선은 애인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처음으로 조약을 맺는 나라니까 당연히 조선에 대한 첫 번째 권리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죠? 일본에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전까지의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청나라로부터 올 수 있는 간섭을 배제하는 거예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일본이 먼저 점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관에서는요, 부산과 이제 두 개의 항구라고 해서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합니다. 그럼 왜 부산과 인천과 원산이냐? 어떻게 보면 인천은 서울하고 되게 가깝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을 할 때는 인천을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은 일본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자를 나르거나 물건을 팔 물건을 운송하기에 좋죠, 그죠?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원산은 바로 여기예요. 원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원래 인천과 부산은 이런 항구 도시로 번영했던 곳입니다. 근데 원산은 완전 촌이었단 말이에요. 어촌. 근데 갑자기 개항장으로 지적되면서 엄청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갑자기 원산을 선택했느냐? 바로 그 북쪽에 있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일본이 여기를 선택한 겁니다. 왜? 일본이 조선을 먹을 때 신경 쓰인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죠. 근데 중국은 같은 아시아지만 러시아는 서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의 군사적인 접근을 원산을 통해서 막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원산 사람들이 이런 개항장으로 지적되면서 이런 서양을 어떻게 보면 배워야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가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원산 학사가 됩니다. 자, 여튼 7관 가보겠습니다. 7관, 조선국의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게 허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을 접할 때는 당연히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이놈의 바다라는 것은 연해로 가면 갈수록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연안을 자유롭게 측량을 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지 미리 파악해 두는 거예요. 왜? 나중에 여차하면 이걸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치 우리나라의 사이즈, 우리 보면 여인이 사람의 사이즈를 막 마음대로 재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 둘레, 선생님 궁디 둘레 이런 거 막 재면 뭐예요? 인권 침해죠. 그럼 나라에는 이거 뭐 침해요? 그렇죠? 주권 침해인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간입니다.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에 지정한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인천, 원산, 부산에 머무를 때 도둑질을 했다 또는 뭐 강도를 했다 죄를 범한 것이 조선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 도둑질이나 강도 사건을 해서 조선 국민을 죽인 거예요. 팍. 그럴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법이죠.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의 풍속에 맞는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또는 영국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해가 잘 안 뜨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 빤빤하게 뜨면 이제 막 옷을 벗고 광합성을 한다고 해요. 비타민 D를 오로지 햇빛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유럽에선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자유주의 국가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삐삐 경찰 아저씨 와가지고 풍기물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법 자체가 유교적인 전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위법 활동이 된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와서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지 우리나라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죠. 근데 일본국의 관원, 심지어 그 외교관입니다. 재판관도 아니에요. 법을 잘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자국민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겠죠. 그죠? 그런 외국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우리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우리나라 통치의 바깥에 있는 법이라고 해서 이걸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외교관, 영사가 재판권을 행사한 데서 이걸 영사재판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역시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조일, 수호, 조규, 불옥과 이 조일, 수호, 조규가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뒤이은 조일 무역 규칙, 다른 말로는 조일 통상장정 1차라고 해요. 나중에 2차 통상장정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침략도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건 조일 통상 1차 1차 조일 통상장정인데요. 거기 보면은 6조 일본은 이는 조선의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리밋이 없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쌀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 쌀이 부족해지니까 쌀값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폭등합니다. 그럼 돈이 없는 국민들은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쌀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겠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쌀을 못 사는 건 강화도 조약 이유다. 일본 놈들 때문이다. 일본 놈을 누가 끌어들였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정부가 끌어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커져가게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박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고 오는 거 일본 상품을. 근데 이게 세금, 텍스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왕이면 외제 이런 거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일본 상품으로부터 우리나라 상품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무관세 피해가 또 속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서양과 이제 최초로 조약을 맺게 된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조약을 맺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사실 형제라고 하지만 국군에서 군대에 입대하면 여러분 남자애들 특히 우리나라의 주적으로 배워요. 북한을. 그러니까 맞닥뜨리면 총을 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의 남한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협정을 공고히 하는 게 바로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연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런 서양과의 조약으로부터 기인하니까 되게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왜 미국이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잘 나가는 뭐 그런 다양한 나라들을 놔두고 그때 당시에는 신생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 이제 약진하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었느냐? 이유는 바로 제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게 외교관을 갔을 때 그때 그 일본 안에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이 썼던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 조선이 취해야 할 지금 정치적인 책략으로 너무 옳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고종 황제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황준헌, 한자를 그대로 황준헌이고 그 중국식 발음을 하면 황준센이라고 읽어요. 조선이란 나라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왜냐면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항상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한다. 근데 조선은 한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 아니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선을 먹어서 이 아시아 지역의 바다를 차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조선은 혼자서 이 러시아를 막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책략은 무엇이냐?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이미 중국과 친하고 이미 조율소 조기를 통해서 일본과 결의를 맺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연미국,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막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된 나라다 보니까 좀 중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읽고 고종이 미국과 함께 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생들이 이 무슨 말이냐, 이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런 기독교적인 평등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성리학적인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염려를 해서 엄청 반발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고종의 결단으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중재했던 나라는 청나라예요. 청나라는 조선이란 나라를 먹을 때 제일 경계해야 될 나라를 러시아로 봤습니다. 되게 재밌죠? 일본도 조선을 먹을 때 누구를 경계해야 했어요? 그렇지, 러시아. 그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워낙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안에 있는 유일한 서양 세력이다 보니까 또 이제 서양에서는 러시아가 그 산업혁명도 100년이나 늦고 좀 후진국에 속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서양을 제일 먼저 따라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이제 어떻게 맏형이니까 이 청나라는 러시아를 경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게 됩니다. 중재를 했어요. 조선에서도 이런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서양 국가 가운데 최초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거중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와 있죠. 그죠? 양국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주선하게 한다. 해서 큰 것자의 중간 중자에서 조정하게 한다. 큰 나라 사이에서 끼어 있을 때 조정한다. 새우 등 안 터지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또 일본과는 다르게 관세 부과를 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예의를 지킨 것이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이 치외법권, 영사재판권과 또 우리나라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조항이 나타납니다. 최혜국 대우를 이제 적용시킨 불평등한 조약의 형태였습니다.
최애국 대우가 뭐냐면요. 한 나라가 제3국에게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처음 서양에서 조약을 맺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선이 맺을 영국과의 조약, 프랑스와의 조약, 러시아와의 조약에서 미국보다 더 유리한 걸 주면 어떡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걸었던 최애국 대우는 그겁니다. 앞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게 부여하는 최고의 혜택에 해당하는 대우를 나에게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다른 나라에게 막 이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쌤은 이 체육 대우를 새우깡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실에 딱 앉아 새우깡을 딱 뜯으면 새우깡 냄새가 팍 퍼지면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만!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짝지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하면서 막 달라들죠,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새우깡 봉지 새우깡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게 최애국 대우 조항의 어떻게 보면은 최애국 대우 조항이 발동된 우리나라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과 조약을 맺고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수신사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방문했던 것처럼 그래서 보빙사가 파견이 됩니다. 여기 보면 보빙사 일행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빙사 일행 중에 이 홍영식 이 사람이 이제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에서 등장하고요.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명성황후 민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개화파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중심 세력이었는데 이 온건개화파에 속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화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갑신정변 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광범 있습니다. 서광범보다 그 동생이 더 유명해요. 서재필이라고 독립협회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죠?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김옥규는 급진개화파로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중간에 있던 이 얼굴 좀 눌러놓은 이 사람 있죠. 그죠? 이 사람 육일준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유럽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쓴 책이 바로 서유견문이라는 책이에요. 서양을 서유 그러니까 막 우리 유람하다는 말 쓰죠, 그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쓴 책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갑신정변 때 중립파론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했던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까먹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 영국, 독일과 쭉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러시아는 청나라가 되게 경계하는 나라죠, 그죠? 청나라의 알선 없이 맺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이제 조약을 맺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병인 양요 때 되게 사이가 껄끄러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천주교 공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조약이 체결이 되게 돼요. 자, 이 그림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제 보빙사 일행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모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이 이 신문에 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온 이방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던 미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의 특징은 다 침략적인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공통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불평등한 조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개화사상의 형성과 개화정책의 추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